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엿새째 접어들었지만 정부와 화물연대 측은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두고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고대로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 측은 반헌법적이라고 반발하며 법적 대응과 함께 더 강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 내일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서 출근길 대란이 우려됩니다. 이태원 참사 한 달이 지났지만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희생자 유가족들은 협의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축구대표팀이 가나에 2대3으로 아쉽게 패하며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조규성이 단일 경기 멀티골로 새 역사를 쓰며 후반 추격에 투혼을 보였지만 수비 불안으로 무너졌습니다. 마지막 경기와 16강 진출 가능성 짚어보겠습니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겨울 추위가 찾아오고 서해안에는 7cm의 한방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네, 화물연대 파업 엿새째입니다. 내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정부가 시멘트 분야의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직접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업무 개시 명령이 내려진 건 지난 2004년 도입된 이후 18년 만에 처음입니다. 경제에 미치는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불가피했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정부 결정 사항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정부가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도입한 업무 개시 명령을 실제로 발동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로 피해가 커지는 만큼 물류 정상화 조치가 시급하다고 실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 대상자는 시멘트 업계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입니다. 시멘트 출고량이 평시 대비 90% 넘게 줄어드는 등 운송에 차질이 생기고 레미콘 생산이 중단되면서 전국 대부분 건설 현장에 공사 중단이 예상된다고 국토부는 전했습니다. 공기가 지연되는 등 건설업 피해가 누적되면 산업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시멘트 업계 운송 거부자에게 업무 개시 명령이 송달됩니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는 명령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24시까지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하면 운행 정지나 자격 정지 등 행정 처분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토부는 이번 업무 개시 명령이 집단 운송 거부 장기화에 따른 국가 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는데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운송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 2차 교섭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된 만큼 이번 조치가 협상에 큰 변수로 작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네, 그러면 현재까지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항만 물동량이 급감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평상시 대비 33%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시멘트와 정유, 철강업계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요. 시멘트는 평소의 10분의 1 수준인 2만 2천 톤만 운송됐습니다. 시멘트 운송량이 급감하면서 레미콘도 평시 대비 15%만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둔촌주공 재건축 현장을 포함해 전국 900여 개 건설 현장 가운데 절반이 현재 레미콘 타설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유업계는 비축해둔 재고 물량이 대부분 바닥나는 이번 주 후반부터 일선 주유소에서 공급 차질이 본격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철강업계도 운송량 대부분을 차지하는 육송 출하가 사실상 막혀 포스코는 하루 2만 7천 톤, 현대제철은 하루 5만 톤에 달하는 제품 출하의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 조합원 7천여 명, 전체 32% 정도가 집단 운송 거부에 참여하고 있다고 추산했습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 발령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고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노조와의 협상 타결이 늦어진다면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피해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부 결정에 대해서 화물연대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강도 높은 파업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 나와 있습니다. 네, 화물연대 입장 들어볼까요? 네, 앞서 화물연대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을 즉각 멈춰달라고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위반 시 형사적 처벌에 더해 운송 자격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은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조치라고 반발했는데요. 기자회견 발언 먼저 듣고 오시죠.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은 내팽개치고 화물 노동자에게 불리한 운송을 강요하기 위해 이제 대통령까지 나서서 업무 개시 명령 운운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확실히 정립해야 한다는 강경 기조를 고수했습니다.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과한 겁니다. 화물연대 측은 오늘로 엿새째에 접어든 파업을 이어가는 건 물론이고 투쟁 강도를 더 높이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모호한 법 해석에 따른 정부의 업무 개시 명령 발동이 반헌법적이라고 규정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또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삭발식과 결의대회를 오늘 오후 2시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합니다. 이에 따라 내일로 예정된 2차 교섭에서 양측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는 더 어려워진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의왕 컨테이너 기지에서 YTN 송재인입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지지했고 민주당은 오히려 정부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유진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반응 어떻습니까? 국민의힘은 업무 개시 명령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첫걸음이라며 정부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조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복합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이 파탄날 수 있다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오늘로 엿새째인 화물연대 파업으로 하루에 무려 3천억 이상의 손실이 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의 불법 행위는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는데 관련해 오늘 오전에는 건설 현장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원인 제공자인 정부가 강경 대응만 강조하며 상황을 치킨 게임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파업의 원인 제공자는 화물연대가 아니라 정부입니다.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 될 정부가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리 노동자의 절박한 외침에 철퇴를 가할 게 아니라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하라며 타협을 강조했는데요. 화물연대와 정부가 요청하면 일몰제 3년 연장과 함께 적용 품목 확대 등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며 국민의힘에도 중재에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해임 건의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요. 민주당은 오늘 낮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 당론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이런 내용을 당론 발의하면 오는 2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박홍근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하면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 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책임을 물을 사람은 엄격하게 물겠다고 밝혔는데 무작정 사표만 받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책임을 분명히 가리지 않은 채 그냥 사표만 받아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책임을 묻고 무엇이 재발 방지에 필요한 시스템인지를 챙기는 새로운 방식의 접근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민주당이 해임 건의안을 추진한다면 국정조사 파기와 같다며 보이콧 가능성도 내비쳤는데 오늘 오후 소집된 비공개 긴급 중진의원 회의에서도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예산안 심사는 잘 되고 있습니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예산소위위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예결위 파행의 책임은 정부와 여당에 있다고 책임을 돌렸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다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예산 갑질로 발목을 잡고 논의 자체를 막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은 파행이 반복되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가능성도 시사한 상태입니다. 공교롭게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인 다음 달 2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도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여서 여야의 신경전이 최고조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정유진입니다. 서울 지하철 노사가 총파업 예고일을 하루 앞둔 가운데 오늘 오후 다시 막판 협상에 돌입합니다. 협상이 오늘까지 결렬되면 노조는 내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지하철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유정 기자. 네, 정국부입니다. 네, 오늘 협상 언제 다시 진행됩니까? 오후 2시부터 재개됩니다. 서울교통공사 본사에서 어제처럼 진행됩니다. 원래 본교섭 날짜가 어제였는데 입장차만 확인하고 20여 분 만에 협상이 중단됐죠. 다만 노조는 차측이 진전된 교섭안을 내놓으면 다시 테이블에 마주 앉겠다고 했고 차측도 총파업이라는 극단적인 사태까지는 피해야 한다며 끝까지 대화하겠다고 한 만큼 오늘 다시 협상이 속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조가 제시한 교섭 시한이 오후 6시까지라 오후까지 협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 갈등의 쟁점은 뭡니까? 주요 쟁점이 인력 감축 여부입니다. 1조 원대 재정난을 겪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2026년까지 정원 10%에 가까운 1,500여 명을 줄일 방침입니다. 노조는 전면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사측이 분명 강제 부주 조정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이를 어겼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현재 2인 1조 근무 규정까지 지키기 힘든 상황인 만큼 추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시작일이 내일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에서 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총파업이 진행되면 노조는 필수 유지 인력을 고려해도 노선별 운행률이 50에서 70% 정도에 그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공사는 대체 인력이 있어서 그보다는 높을 거라고 설명하는데 어쨌든 시민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도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퇴직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을 확보해 평시 대비 83% 수준의 인력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출근 시간에는 지하철을 평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낮 시간대는 평시의 72% 정도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KTX와 무궁화호 등을 운영하는 철도 노조도 금요일인 오는 12월 2일에 파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철도 노조는 민영화 정책 철회 등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1,000여 명이 넘는 인력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투쟁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전국구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달 29일 헬로윈 축제를 즐기려던 시민들이 목숨을 잃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참사 현장에는 당시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이태원 참사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참사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됐습니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158명이 목숨을 잃은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원래 경찰 통제선이 설치됐다가 지난 11일 참사 2주 만에 해제됐습니다. 지금은 이동이 다시 가능해진 상황인데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발길은 드문 상황입니다. 간혹 이곳을 찾아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길만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골목 한쪽 벽면은 시민들의 고인들을 추모하는 글이 가득 남아 있습니다. 기상 상황 때문에 비닐이 덮어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슬프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날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는 등의 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곳 골목은 좁고 긴 것이 특징입니다. 제가 골목 가운데에 서서 한쪽 팔을 들면 골목 절반이 거의 꽉 찰 정도입니다. 성인 대여섯 명이 한꺼번에 지나가는 것도 어려운 겁니다. 또 조금 오르다 보면 골목이 경사져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골목 자체의 특성상 사고 발생 위험성이 큰 겁니다. 그런데다 골목 위편에서 내려가려는 사람들과 골목 아래편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올라오려는 사람들이 맞물려 대형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골목 바로 위편에는 술집과 음식점이 즐비한 3개 음식거리가 있습니다. 이곳의 골목도 그렇게 넓지는 않은데요. 이곳의 골목을 더 비좁게 만든 원인이 있습니다. 바로 해밀턴 호텔의 불법 건축물입니다. 원래는 이곳에 불법 테라스가 설치돼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현재는 철거돼 용접 흔적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충분히 사전에 철거 조치할 수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일방통행이나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가 미리 충분히 이뤄졌다면 대형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안전 통제 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경찰도 참사 책임 규명을 위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3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소환됐던 박 구청장은 이번이 3번째 소환조사입니다. 노후엔 용산소방서 현장 지휘팀장을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유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주요 피의자에 대한 2차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보강조사를 마친 뒤 이번 주 주요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합니다. 또 이르면 이번 주 그간 압수품 분석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추가 입건자도 밝힐 계획입니다. 현장 책임자에 대한 구속 수사가 이뤄진 뒤 윗선을 향한 수사도 속도를 낼 거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 준비 모임은 정부의 유가족의 목소리를 정확히 전달하고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준비 모임은 정부가 일부 책임자들만 수사와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유가족들에게 어떤 설명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진상과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국가 배상이 검토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모든 희생자 유가족들이 언제든 합류할 수 있는 협의회를 만들겠다면서 소통을 원하는 유가족은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를 통해 연락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출범 직후부터 휴일 없이 달려왔지만 성과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따라붙고 있습니다. 이른바 윗선에 이르지 못한 채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출범 한 달 수사 상황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사흘 만에 500명이 넘는 메머드급으로 출범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 바로 다음 날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을 압수수색하며 본격 수사에 시작을 알렸습니다. 영장 제명은 뭘로 돼 있어요? 특수본에 주어진 2가지 과제는 참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겁니다. 먼저 참사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특수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3D 스캐너를 활용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지난 24일 넘겨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국내외 전문가에게서 자문받고 있는데 수사와 연관됐다는 이유로 결과 발표 때까지 공개를 미루겠다는 입장입니다. 참사 발생 한 달이 지나도 150명 넘는 희생자가 발생한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책임 소재 규명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특수본 출범 한 달 가까이 이른바 윗선 대신 현장 책임자에만 칼끝을 향한다는 비판이 계속 쏟아집니다. 고발을 빼고 직접 입건한 건 16명인데 윗선이라고 불릴 만한 책임자는 없는 상황입니다. 음주운전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낸 정부가 사고 수습을 한 소방기관에 책임을 묻는 거 아니냐. 정책 집행자인 우리 공무원들은 83%가 행안부 장관의 책임을 있음을 명확히 표현하였고 즉각 사퇴와 처벌에 찬성하였습니다. 수사가 직접적인 재난 예방과 대응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대신 변죽만 울린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이 대표적인데 정작 문제가 된 보고서는 압사 언급조차 없는 한쪽짜리인데다 애초 시스템에도 정상 등록됐던 내용입니다. 입건된 정보계장은 극단적 선택까지 하면서 참사 원인을 제공했다고 보기에는 무리라는 여론이 높아졌습니다. 이른바 토끼 머리띠, 각시탈처럼 인터넷에서 논란된 인물을 피의자보다도 먼저 부르기도 했습니다. 윗선으로 가기 위해선 가능한 많은 참고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게 특수본의 입장이지만 현재 진행되는 수사 과정으로 보면 납득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여전히 물음표가 붙어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 등을 받는 서 전 실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4일과 25일 연이어 서 전 실장을 소환 조사해 당시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검찰은 고인 사망 다음 날 안보실 주도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잦은 월북 결론이 정해졌고 이와 배치되는 정보는 삭제하도록 정부기관에 지시가 내려갔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근거 없이 월북몰이를 할 이유도 실익도 전혀 없다며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포르투갈이 우루과이를 꺾고 H조에서 가장 먼저 16강에 진출했습니다. 포르투갈은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2차전에서 페르난데스의 멀티골에 힘입어 우루과이의 2대0 승리를 거뒀습니다. 가나전에 이어 우루과이전까지 2연승을 거둔 포르투갈은 승점 6점으로 우리나라와의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16강에 오르게 됐습니다. 간판 네이마르가 부상으로 빠진 브라질은 카제미르의 결승골로 스위스를 꺾고 16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만 1,4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과 2주 전보다 각각 1,000여 명씩 감소해 유행 증가세가 주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7만 1,392명, 해외 유입은 84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91명으로 11일째 400명대를 나타냈습니다. 사망자는 41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454명입니다.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한 학생은 학교 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남도록 하는 교원지휘법 개정안을 정부가 추진합니다. 교육부는 학부모와 교사,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침해 사항에 대해서는 학생부에 기록이 남도록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생부에 기록이 남지만 교육활동 침해는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추위 대비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11월의 끝자락에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내려졌는데요. 한파경보는 전날보다 기온이 15도 이상 크게 떨어질 때 내려집니다.
오늘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서울 낮 기온이 8도로 아침보다도 기온이 낮겠고요.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모레는 영하 9도까지 떨어지면서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특히 체감 온도는 영하 15도 안팎까지 곤두박질하며 기온 변화가 무척 크겠습니다. 두꺼운 외투와 함께 보온용품 챙기시고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비구름이 남동진하면서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약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도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5mm 미만의 비가 가끔 내리겠고요. 비가 그친 지역은 흐린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8도, 대전 12도, 광주는 14도로 어제보다 2에서 5도가량 낮겠고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이보다도 2에서 3도가량 더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강력한 한파와 함께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첫눈 소식이 있습니다. 최고 7cm의 눈이 예보돼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눈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화물연대 파업 오늘로 엿새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했고요. 업무 개시 명령을 의결했습니다. 관련 내용 들어보고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합니다. 경제는 한번 멈추면 돌이키기 어렵고 다시 궤도에 올리는 데는 많은 희생과 비용이 따릅니다. 경제 위기 앞에 정부와 국민, 노사의 마음이 다를 수 없습니다.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행위 책임은 끝까지 엄정하게 물을 것입니다. 국무회의 모두 발언이었고요. 단호한 어조로 불법 행위의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화물연대 측은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 먼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반발할 수밖에 없죠. 예, 지난 6월 달에 이 정부하고 합의를 할 때는 합의사항을 정부가 준수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이 되면은 일몰제가 안전운임제 일몰제가 이제 끝이 나기 때문에 사실상 예견돼 있던 문제였거든요. 그러면 저는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유능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는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중재하고 타협하고 조정하고 그렇게 해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없었는지 굉장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 18년 동안 이 제도가 도입되고 난 뒤에 업무 개시 명령이 지난 18년 동안 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이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어떤 생존권을 송두리째 지금 날려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조항이긴 하지만 정부가 이것을 발동한 적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파업할 수 있는 권리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노동자들의 어떤 단결권, 파업권을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역대 보수 정권, 진보 정권 할 것 없이 이 업무 개시 명령은 단 한 번도 발동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가지고 이 화물연대 파업이 시작이 되자마자 불법 파업으로 규정을 하고 업무 개시 명령 이야기를 처음부터 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된다. 정부는 우리 사회는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개인들 그리고 이런 자유로운 개인들의 어떤 조직화된 조직과 집단 이런 분들 이런 것이 이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조직, 집단, 직능 이것에 의해서 우리 사회가 굴러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강압적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건 정근대적인 방식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유능한 모습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 회장님 말씀 이어서 들어볼게요.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민노총 같이 화물연대 같이 투쟁하는 나라가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뭐 유능 얘기하는데요. 그동안 모든 법과 원칙을 세우지 않아 와가지고 이런 사태가 온 거예요. 네. 이거에 대해서 자성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대한민국 법률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법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잘못하면 다 벌금을 받거나 감옥을 가지 않습니까? 지금 화물연대에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전 세계에서요. OECD 국가 38개국 중 운임과 처벌을 운임도 보장을 하고 처벌까지 화주에서 처벌까지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저희 나라 하나예요. 정말로 많이 이걸 보장한 거예요. 옛날에 아마 상당히 어려웠던 여건 속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이렇게 합의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분들에 대해서 적정한 운임을 지금 안전운임제라고 그래서 이 안전운임제라는 것도 틀린 말이에요. 표준운임제가 맞습니다. 정확한 용어는. 그런데 이 운임까지도 픽스해서 고정해 주고요. 예. 그리고 이 또 화주들에 대해서 이 운임을 안 지키면 처벌하는 나라가 대한민국 하나잖아요. 그러면 어느 나라보다도 좋은 조건입니다. 두 번째, 지금 화물연대가 품목 확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컨테이너하고 시멘트만 요 분들이 하거든요. 예. 이분들은 노조도 아닙니다. 개인 한 분 한 분이 자동차를 사가지고 지금 지입을 해가지고 가서 화주한테 물건 날라주는 분들이에요. 네, 한 분 한 분이 사업자라는 말씀. 개인 사업자지요. 자, 그런데 이분들이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거예요. 어디로? 철강으로, 또 자동차 캐리어로, 무연물로. 네.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급여보다 자동차나 철강에서 받는 분들의 급여가 훨씬 높습니다. 예. 아니, 자기 문제만 거론하면 되지. 지금 왜 그분들까지 끌어들여서 화물연대를 키우려고 그러는 거죠? 몸집을 불리려고 하는 것이지요? 이런 이기적인 문제에 대한민국이 지금 건설 현장을 비롯해서 주유소 모든 곳이 국민이 다 쓰고 있잖아요. 네. 이게 다 멈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지엄한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대통령도 탄핵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민생과 관련돼 있고 지금 전 세계가 삼고의 불황 속에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민생을 볼모로 물건 안 주고 차를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일은 하면서 해야지요. 이 일을 하면서 하면 안 됩니까? 왜 이것을 무조건 이 불법적인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운송 거부예요. 파업도 아니에요. 운송 거부로 인해 가지고 국민들한테 이분들보다 이 운송 거부에서 지금 파업을 하는 분들보다 훨씬 소득이 낮은 분도 많이 계십니다.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요. 대한민국 경제가 어려운데 이럴 때는 함께 하면서 협상을 해야지요. 지금 무조건 협상도 안 해보고 협상하다가 최후 수단이 예를 들면 파업이잖아요. 예. 그것도 하기 전에 협상에 가기도 전에 이미 파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을 전적으로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전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 그 다음에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파업이 이제 오늘로서 6일째인데 네. 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제 표면화되다 보니까 이것조차도 지금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왜 있습니까? 이미 예견된 일이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각기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에 의해서 조직화된 어떤 조직, 직능단체, 노조 각종 이해관계 단체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네. 전부 이해관계를 달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죠. 각 부처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국토교통부가 중재하고 그런 갈등이 있고 이기적 요구가 분출하게 되면 중재하고 조정하고 이 산업에 파업을 해가지고 산업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가가 중재하고 조정해야 되는 그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 인내심을 가지고 유능하게 파업하지 않도록 그래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그래서 집권 여당이 있고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권 여당 대통령은 이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파업이 일어났습니다. 1차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정부가 그러라고 있는 겁니다.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거예요. 그 책임을 노조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돌리기보다는 1차적으로 이렇게 파업까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방치하고 그리고 그 결국에는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이 무한 책임은 집권 여당 윤석열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유능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좀 집착해가지고 정말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야 말겠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더 노력을 해야지 가장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업무 개시 명령. 아니 이렇게 강력하게 업무 개시 명령을 하면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책임질 수 있습니까? 국가 경제가 완전히 벼랑 끝으로 내몰려도 그때도 노조 책임, 화물 운송 노동자들의 책임을 돌릴 겁니까? 왜 정부가 존재하죠? 집권은 왜 했습니까? 제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두둔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고 이 노동자들에게 말하자면 책임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정부가 하지 않는 일이 뭐죠? 제가 다 듣고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 개인 사업자라 그러는데요. 천만에요. 현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하면 개인 사업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있잖아요. 우리 사회 저기 뭡니까 그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그다음에 지입차주 각종 새로운 산업이 출현을 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형태의 노동자들을 기존의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노동자의 지위를 부여받고 있지 못할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특수고용 형태의 노동자로 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주라든지 그다음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지시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업무의 종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것은 법원에 가면 100% 노동자성을 인정받게 돼 있는 겁니다. 형식적으로만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노조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 파업이다. 이것은 굉장히 도식적이고 단순한 사고방식이다. 그러니까 이 편협한 대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해 주시죠. 전 의원님 말씀은 마치 뭐 유능하게 해야 한다 그래서 무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걸 강조하시려고 유능이라는 말을 여러 번 쓰시는 것 같은데 이 화물연대 파업이 2018년도 문재인 정부에서 협약을 한 겁니다. 이걸 안전운임제라고 이름 쓴 게 문재인 정부예요. 또 과거 탓한다 그럴 거예요. 과거 탓한다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이게 그때부터 한 거예요. 품목 확대 그때 왜 그러면 그 생각을 못 했습니까? 아니 집권을 왜 했습니까? 그렇게 잠깐 노조사 문재인 정부 가만 계셔보세요. 지금 뭐 그 정부가 뭐하냐 그러는데 저희가 TF를 만들어 가지고 함께해서 토론을 하자고 제안한 걸 걷어찬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정부를 지금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이게? 아니 이 부분도 안전운임제라 그래가지고 지금 이거를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지금 용역이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러면 이제 차량 같은 경우를 많이 운행하고 과적하고 했으니까 교통사고가 많이 나서 사망사고가 나고 하니 이런 부분을 일정 기간 동안 운행을 하면서 데이터를 보고 우리가 제도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뽑아보니까 과적 같은 경우는 좀 줄은 건 맞아요. 근데 사망사고가 줄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단 말이지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3년 동안 시범 사업을 해왔는데 3년을 더 일몰을 연장하자. 올해 12월 말이 일몰 기간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하기를 3년을 더 하면서 함께 논의하자. 그러니 이거에 대해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화물연대도 들어오고 정부도 들어오고 학계도 들어오고 다 들어와가지고 이걸 연구를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 받지도 아니하고 가가지고 지금 운송 거부하고 파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런 데 보셨습니까 지금? 그리고 지금 국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지금 뭐가 유능이지요? 제가 국민들께 다 판단하실 거예요. 이런 방법 아니고 협의는 협의대로 하면서 일은 하면서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안 될 때 최후의 수단이 예를 들면 운송 거부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하루에 6천억씩 이제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레미콘 다 섰고요. 시민트 다 섰고 건설 현장 다 섰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들이 갈 데가 없어요.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 이분들 복귀 명령 내리는 게 정부가 잘못됐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들 그러면 어디 가서 임금 청구할 겁니까? 그리고 지금 건설 현장 같은 경우는 더 추워지면 마이너스 5도가 내리면 콘크리트를 못 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매출액을 올리기 위해서 빨리 레미콘을 사용해가지고 1층, 2층, 3층이 계속 올라가 줘야 네. 밑에서 후속 공정이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국민 경제에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복귀 명령을 내린 겁니다. 예. 이걸 갖다가 지금 뭐 유능하게 일을 못해서 그렇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업무 개시 명령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이런 일이 없었죠. 그때보다 이런 일이 더 시급한 없었다고요. 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또 안전운임제 말씀을 하니까 화물운송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일종의 최저임금과 같은 것이 안전운임제입니다. 예. 이분들이 이 법이 정하는 대로 물건 싣고 규정 속도 지키고 이렇게 해버리면 먹고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빨리 물건 실어다가 또 일을 해야 되니까 과속해야 되죠. 예. 잠 줄여가면서 해야 되죠. 그러니까 과적하게 되고 과속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과로가 누적이 돼가지고 이 귀중한 생명까지 잃고 교통사고가 막 비일비재하게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면 이것이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설득하고 중재하는 것이 국가와 정부에게 맡겨져 있는 의무죠. 네. 이런 네.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고 성과를 못 내놓고 이것을 전 정부 탓하고 또 노조 탓하고 아니 뭔 일만 있으면 무슨 언론 탓하고 과거 탓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 윤석열 정부가 과연 국가 경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스스로에게 1차적인 책임을 돌리지 않고 더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셔야지 왜 이 강압적인 방식, 일방통행적 방식으로 이렇게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누구 책임이다 또는 노동자들끼리 또는 언론사들끼리 막 싸우게 만들고 이간질을 하냐 이겁니다. 예. 저는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인내심을 가지고 더 유능하게 일 처리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이간질이 아니고요. 국가의 기본의 틀을 바로 세우는 겁니다. 법이 있었지만 법 위에 군림하고 있잖아요. 법이 필요 없는 집단이 이제 민주노총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지금 현재 자기들 멋대로 정부가 TF팀을 구성을 해가지고 협상하자 해도 나오지도 않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기에 파업에 가담하지 않고 이러는 분들에 대해서 여기에 쇠구슬을 쏴가지고 지금 살상이 될 뻔했잖아요. 이게 지금 법이 살아있는 대한민국입니까? 우선 법을 지키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요? 대한민국 법으로부터의 치외법권지대에 지금 살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바로잡는 지극히 대한민국 정상화하는 과정입니다. 예, 극단적 알겠습니다. 행위는 반드시 그에 준하는 그 법적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네. 그러나 집권 세력과 정부는 법도 집행이 되겠지만 우선적으로는 정치를 하는 집단입니다. 특히 집권 여당은 정치는 뭐든지 살리는 겁니다. 네. 경제도 살리고요, 민생도 살리고요, 사람도 살리는 겁니다. 근데 법은 있잖아요. 네. 징벌을 하는 것입니다. 징벌. 법보다 정치를 먼저 좀 하시라 이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정부 6개월 동안 법만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6개월의 키워드를 국민들께 물어보면 국민들이 이럽니다. 조사, 수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체포영장, 구속영장 이 단어밖에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민주당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얘기입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요구는 정치를 좀 하시라. 아니, 유능한 정치를 좀 하시라. 조금 더 포용력 있는 정치를 하시라. 예. 이런 요구를 하는 겁니다. 전 의원님 말씀 감사하게 듣겠는데 정치를 별로 왜 안 감사하게 하겠습니까? 생각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정치를 하기 위해서 TF를 만들고 협상하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그걸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탈법으로 무법천지로 살고 있는 거는 대한민국이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지난 과거에 우리 민노총이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바로 정상화하는 것 또한 정치가 할 일이고 정치는 법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 정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아예 폐지할 것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품목도 확대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는 일몰제를 3년 더 연장하는 것을 제안했고요. 아마 내일 2차 교섭이 있으니까요. 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일단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부터 들어보고 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를 거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내일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번 해임 건의안은 이상민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 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 은폐와 거짓말까지 국민적 분노와 유가족의 절규를 대신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 때처럼 또다시 국민과 국회 뜻을 무시한다면 지체 없이 탄핵 소추안까지 추진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전재수 의원님, 일단 국정조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가 잘 진행이 되려면 여러 변수를 빼는 게 사실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건 새로운 변수를 더 만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지금 오늘로서 딱 한 달째 됩니다. 네.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 터지고 난 뒤부터 일관되게 총리와 특히 행안부 장관의 자진 사퇴 또는 윤석열 대통령의 경질을 요구해 왔습니다. 아니 세상 천지에 어떻게 이렇게 한 달이 되도록 이렇게 158명의 젊은 청춘들이 안 돌아가셔도 되는 그런 죽음을 당했는데 어떻게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제가 조금 전에 윤석열 정부가 조금 더 유능할 수 없느냐 이렇게 여쭤봤는데 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유능하지도 못하고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고 세상 천지에 사람이 158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단 한 명도 책임 안 집니다. 그리고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세상 천지에 현장에서 쇠 빠지게 고생한 현장 근무자들만 불러다가 그냥 압박을 가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윗선들은, 고위직들은, 고관 대작들은 소환도 안 합니다. 압수수색도 안 합니다. 도대체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있는지 저는 정말로 이 부분은 국민들과 함께 분노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일관되게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요구해왔고 더더구나 유가족들의 의사가 최근 며칠 사이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명확하게 이상민 장관의 사퇴를 주장하는 것이고 이 사퇴가 돼야지 국정조사가 제대로 될 수가 있다. 이 말씀 드립니다. 하지만 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쨌든 국정조사에 합의를 했으니까 진상규명하고 책임을 밝히는 다음에 책임이 있으면 그때 물러나는 것도 늦지 않다. 그게 수순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원래 수사를 선수사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가려서 후에 또 더 필요하면 우리가라도 먼저 국정조사를 요청하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당이 예산안도 통과해야 되고 이 정기국회에서 할 게 많은데 이게 지금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회 운영은 또 소수당이지만 소수 여당이지만 야당과 함께 가야 되니까 협치를 해야 되니까 국정조사를 저희가 동의해 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국정조사를 열릴 때 누가 나와서 국회의원들이 물을 텐데 누가 나와야죠? 민주당이 지목하는 행안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불러다가 그 당시에 어떤 지휘를 했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히려 국민들한테 상세하게 물어서 국민 판단을 돕도록 해야 될 건데 그거를 다 동의해놓고 지금 와가지고 행안부 장관을 나가라는 거예요. 탄핵하겠다는 거예요. 안 나간다고. 그만두지 않는다고. 아무리 해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새로운 장관이 와가지고 그 상황을 이상민 장관보다 알 수 있겠어요? 또 이상민 장관은 수습도 있지만 여러 가지 이 국정조사에 하면 나오는 제1번 대상이잖아요. 민주당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지만 민주당이 또 여러 가지 질의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상민 장관을 해임 건의안 내고 탄핵하겠다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정치 공세지요. 지금 사법 리스크가 큰 이재명 대표를 지금 굉장히 위험에 빠져 있으니까 어떻게 하든 국민들의 눈길을 다른 데로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일의 순서대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정되고 나면
그때 탄핵을 요구하든 해임을 요구하든 그 이상을 요구하든 야당도 할 수 있는 게 일의 순서가 있는 것이지 지금 국정조사 합의를 해놓고 담당 장관을 해임하고 탄핵하겠다라고 나오는 것은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없을 거리 아마 전 야당이 완전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국민 눈길 돌리기 위한 작전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민 장관은 그만뒀어도 한참 전에 그만뒀어야 되는 겁니다. 한참 전에 그만뒀어야 될 분이고 국정조사 및 감사에 관한 법률에 이상민 장관이 장관을 그만두더라도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하면 출석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네. 전임 장관이 국회에서 출석 요구를 했는데 국정조사 하는데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면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안 나오겠습니까? 그만두더라도 국회에 출석해서 정언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고 위정을 하거나 출석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 동행 명령이라든지 또는 고소고발, 국회 고소고발권을 통해 가지고 법적 처벌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퇴한다 그래서 국정조사가 못하고 이상민 장관이 출석을 안 하고 그런 일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이재명 대표 구악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의 대검찰청의 중앙수사부가 폐지되고 난 뒤에 대한민국의 특수수사 역량은 서울중앙지검에 다 몰려 있는데 이 서울중앙지검의 반부패 수사 1부, 2부, 3부 공공수사부 1부, 2부, 3부 해가지고 특수수사 역량 6개 부서가 전부 야당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검사만 50명입니다. 그다음에 검찰수사관, 실무관 등등 하면 한 150명 될 겁니다. 전부 다 동원이 돼가지고 대한민국의 모든 특수수사 역량이 다 동원돼가지고 소위 말해서 조사, 수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체포영장, 구속영장 6개월 내내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무슨 국민들 눈을 딴 데로 돌린단 말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정치적 수사죠. 정치적 수사를 쓰시려고 하더라도 적당한 데 쓰셔야지. 이태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는 국정조사 하는 데다가 이런 뭐 이재명 대표 끼워 넣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는 돌아가신 분들과 남겨진 유가족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비리 수사가 왜 정치적인 수사지요? 왜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지요? 이 사건이요. 저희가 제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사건은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고 민주당에 의해서 고발됐던 사건들이에요. 그런데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임명되었던 친문 검사들이 덮었던 사건들이에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에 대한민국 대권 주자였던 이 분이 성남시장 할 때에 조 단위의 이득을 자기 측근들이거나 이런 사람들한테 준 거 아니에요. 예. 그 사건에 대해서 부족하면 1000명이 아니라 10,000명이라도 수사관 동원해서라도 해야 될 일을 왜 여러 사람 불러 모았다 그래가지고 이게 정치 탄압이고 정치 수사라고 하는지 우리 전 의원님 같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정말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있어서는 할 수 없는 사건을 저지른 거예요. 네. 이 부분은 저는 민주당이 보호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재명 대표를 더 감싸면 감쌀수록 그 위험성을 함께 안고 자폭하는 거예요. 민주당 전체가.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오히려 좋습니다. 뭐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 뭐 어떻게 해달라고 주장하기 전에 이 부분부터 민주당이 더 클리어하게 정리를 하면서 다른 정치 공세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이러한 부패의 몸통을 끌어안고 함께 침몰을 하는 민주당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수사를 하시고요. 하시고 공정하게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 가는 국민들 한 분 한 분 붙들고 물어보십시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가 과연 공정한지.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되죠.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죄값 받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절차와 과정입니다. 대한민국 형사사법 절차가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공정하게 해야죠. 공정하게.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특수수사부 6개가 전부 모든 역량이 야당 수사를 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군사 독재정부 때도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기계적인 균형이라도 맞추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 정부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조사, 수사, 감사, 소환, 압수수색, 체포영장 이제 좀
제대로 된 국가 경영을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네.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발언 기회 못 드려서 마지막에 끊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 됐을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서 얼굴이 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화물연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 개시 명령이 발동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부터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화물연대 노조가 다른 운송 차량 진출입을 막고 운송 거부에 동참하지 않는 동료를 공격한 건 용납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우고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 위기는 파업이 아니라 정부의 무능한 경제 관료와 안전엔 무관심한 대기업 자본에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업무 개시 명령을 탄압으로 규정하고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기자회견 내용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전체 화물 노동자 중에서 6%만 적용받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을 적용받지 못한 체중과 품목은 과로로 인한 졸업운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 위험한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가 파업을 해서 경제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라 경제를 화물연대가 어렵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정책을 잘못한 정부의 무능한 경제 관료들, 이익에만 관심 있고 안전에는 대책이 없는 무조건 안전운임 제도를 폐기시키려는 대기업 자본들이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하겠다고 합니다. 진정성 있는 대화가 되려면 당장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계속해서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의 수위가 높아질수록 강력한 투쟁으로 대응할 것이며 만반의 준비는 끝났습니다. 화물연대는 정부의 반헌법적이고 기본권을 침해하는 업무 개시 명령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부의 탄압에 단호하게 저항하고 맞설 것임을 밝힙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당시 청와대 안보계통의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1부는 오늘 서 전 실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4일과 25일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지 나흘 만입니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재작년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됐을 때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데도 고인이 월북하려 했다고 속단하고 국방부나 국가정보원 같은 관계기관에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라임 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쫓는 검찰이 김 전 회장 친누나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어제 미국에 거주하는 김 전 회장 누나 김모 씨에 대해서 범인 도피 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친누나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여권 무효화 등 관련 절차를 거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국에 처음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기온이 15도 이상 떨어지겠고 서해안에는 한방눈이 쏟아진다는 예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영 기자. 네, 문화체육과학부입니다. 네, 이번에 내려진 게 한파주의보가 아니고 한파경보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파경보는 하루 사이 기온이 15도 이상 급락해 영하권 추위가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한파경보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오늘 오전 10시부터 발령됐는데요. 한파주의보가 아닌 경보가 내려진 건 이번 가을 들어서 처음입니다.
한파경보는 중부지방은 오늘 오후 6시부터, 남부지방은 밤 9시부터 발효됩니다. 네, 그럼 내일 어디가 가장 춥겠습니까? 네, 내일 가장 기온이 급락하는 곳은 강원도와 수도권입니다. 네, 대관령 영하 12도, 철원 영하 11도, 파주 영하 10도, 서울 영하 7도 등 오늘보다 15도 이상 기온이 곤두박질하겠습니다. 또 12월 첫날인 모레 아침에는 철원 영하 14도, 서울 영하 9도로 기온이 2, 3도가량 더 떨어지면서 한파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특히 한파와 함께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충남과 호남, 제주 산간에는 내일 최고 7cm의 첫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겨울 시작과 함께 찾아온 강력 한파는 금요일까지 사흘 정도 이어진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하지만 다음 주까지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예년보다 다소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와 함께 동파 사고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한국 축구를 오랫동안 괴롭힌 월드컵 2차전의 무승 징크스는 이번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16강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했지만 결정력 부족을 절감하면서 아프리카 복병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균 연령 24.7세, 젊은 선수들이 주축인 가나를 상대로는 초반부터 기선을 잡는 게 관건이었습니다. 16강을 위해 반드시 잡아야 하는 경기에서 양팀 모두 공격적으로 나오면서 난타전 양상으로 흘렀고 두 팀은 오늘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고 이기려고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골 결정력에서 승부가 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유효 슈팅 3개를 전부 골로 연결한 가나의 결정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한 번도 맛보지 못한 월드컵 두 번째 경기 승리는 또 한 번 미뤘습니다. 무승부만 4차례, 7패째를 기록했습니다. 2000년대 이전엔 2무 3패, 프랑스 대회 때는 히딩크 감독이 이끌던 네덜란드에 0대5로 지면서 차범근 감독이 도중 하차했습니다. 2002년 4강 신화 때도 미국과 비겼고 사상 첫 원정 16강에 올랐을 때도 아르헨티나에 완패했습니다. 남아공 두 번째 경기 알제리와 2차전에서 패배한 데 이어 가나에도 쓴잔을 마시면서 2006년 토고전 승리 이후 16년간 3차례 만난 아프리카 팀을 상대로 승리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네, 보신 대로 우리 축구대표팀이 가나와 2차전에서 정말 아깝게 졌습니다. 16강 진출을 위해선 이제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 전망과 16강 진출 가능성까지 짚어보겠습니다. 대한축구협회 김병지 부회장 연결돼 있습니다. 부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현지가 이른 아침일 텐데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어젯밤 한국에서는 축구 팬들이 천당과 지옥으로 오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현장에서도 그랬고요. 시작 5분, 10분 정도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늘 승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가나도 만만치 않았고요. 2대0에서 2대 따라갈 때는 저희들도 이제 뭔가 할 수 있겠구나. 예. 엄청나게 기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어제 침대에서 보다가 소리를 너무 질러서 보기 싫을 뻔했는데 남은 한 경기를 위해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경기 초반에는 좀 기선을 잡은 것 같았는데 선제골을 가나에 허용을 하면서 전반에 주도권이 좀 넘어간 느낌이었거든요. 어땠습니까?
시작은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나전이 중요한 일전이었는데 가나가 또 좋은 그 전력이 역습 상황일 때 만드는 것과 또 10시에 있는 팀들이 또 득점할 수 있는 장면들은 세트피스입니다. 그 세트피스에서 운이 좋게도 경합 상황에서 그 바로 앞쪽에 있는 선수에 떨어져서 이제 슈팅으로 연결됐었는데 예. 그 이후에 흐름이 약간 가나 쪽으로 기울은 듯합니다. 어제 경기, 최근에 봤던 축구 경기 중에 슛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슈팅 정말 많이 했는데 조규성 선수의 가능성을 발견하긴 했지만 결정력 문제는 좀 남아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슈팅 수가 이제 말해주듯이 이제 효율을 주지 못했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경기를 지배할 때 점유율과 슈팅 숫자는 당연히 많은데 반면에 이제 상대 수비 숫자도 많잖아요. 그러면서 정확도가 떨어지는데 경기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슈팅을 많이 때리는 건 당연한데 아마도 그 축구의 그 뭐 원리처럼 예. 많은 슈팅을 때린다고 다 들어가는 건 아니니까요. 아마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그렇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이제 3골을 내줬는데 사실 운도 조금 없었던 것 같고요. 실점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첫 번째 골은 세트피스에서 경합 상황에서 이제 김재수 선수 헤더로 걷어냈었는데 상대 선수 손 맞고 떨어졌던 게 이제 그 4번 선수 앞에 떨어지면서 슈팅이 됐었고요. 이것도 약간의 행운에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골 들어갔을 때도 컷백으로 올라왔을 때 앞에 있는 선수가 헛발질을 했었어요. 예. 그게 뒤에서 기다리는 선수에게 이제 컷백에서 왼발로 이제 그 때리는 좋은 장면이 만들어졌었는데 예. 아마 이런 부분들이 행운으로 연결됐던 게 가나 팀한테는 좋았던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반대로 대한민국한테는 불운이었다고 보고요. 예, 그렇습니다. 가나한테는 행운이었고 우리한테는 불행이 겹쳤는데 어제 경기 마지막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심판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우리 코너킥이 진행되지 않고 그대로 경기가 끝난 건데 이것도 항의하는 과정에서 벤투 감독이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주심 입장에서는 시간이 다 됐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축구에서는 공격자 우선 원칙을 많이 이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임을 하다가 시간이 끝났을 점에 좋은 프리킥 장면이라든지 코너킥 장면일 때는 그 장면을 연결시키고 경기를 끝내는 게 기본적인 이제 그 축구에서 공격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권장하는 편이었는데 예. 어저께 마지막에 코너킥이었잖아요. 예. 주심이 이제 그 공격권을 주지 않고 끝냈던 부분에 있어서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벤투 감독님이 이제 강하게 어필했던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공격적 우선 원칙에 있어서 마지막 코너킥은 기회를 주고 끝내는 예. 게 보편적인 판단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서 포르투갈전에서 벤투 감독은 벤치를 지키지 못하게 됐고요. 감독이 벤치에 있는 것과 없는 것, 경기력에 어느 정도 영향이 있습니까? 훈련 전에는 감독님께서 지시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준비하고 경기장에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제 감독이 안 계신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만 경기에 집중하다 보면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이제 경기에만 집중하게 되는데 예.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감독님이 안 계심으로써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 또 내지는 감독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자 이런 분위기가 또 있고요. 예. 하나는 이제 지시에 대한 것들이 이제 소통이 조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수석 코치도 계시고 다른 코치님도 계시기 때문에 네. 지시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선수들은 경기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경기 잊어버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경기를 준비해야 될 텐데 우리는 1무 1패를 기록해서 승점 1점입니다. 다음 경기 무조건 이겨야지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우리가 또 자력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경우의 수를 따져야 하는데 저희가 조금 전에 그래픽으로 보여드린 게 있는데 그걸 보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나요? 어저께 그 포르투갈하고 우루과이 경기를 보면서 이제 포르투갈 이기면서 이제 경우의 수를 따져봤었는데 제가 월드컵 전에도 포르투갈 2연승을 하고 대한민국 만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16강 결정이 난 포르투갈은 동기부여가 그래도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었는데 경우의 수는 대한민국이 포르투갈 이기는 전제 조건인데 우루과이가 가나를 이기는 숫자만큼 이기면 됩니다. 가나가
우루과이가 가나를 1대0으로 이기면 포르투갈 1대0으로 이기면 되고요. 2대0으로 이기면 대한민국이 포르투갈 2대0으로 이기게 되면 골득실 차로 올라가게 됩니다.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무조건 포르투갈을 잡아야 한다는 건데 뭐 호날두가 있는 강팀이지 않습니까? 우리 수비진이 더 긴장을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포르투갈은 2경기에 지금 5득점을 했으니까요. 공격에 있을만큼은 최고의 득점력을 가지고 있는 팀이라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수비 쪽에서는 좀 더 집중을 해서 실점을 무조건 줄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좋았던 생각을 한번 되돌아본다면 2018년 마지막 독일전에 저희들이 2대0으로 이겼는데 그때 독일이 피파 랭킹 세계 1위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축구에는 항상 이변이 일어나고 기적의 드라마를 마지막 포르투갈전에서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예. 그 아까 벤투 감독 그 퇴장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부회장님께서 관중석에서 보면서 지시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게 규정상 가능한 겁니까? 지시는 바로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VIP석에서 관람을 하셔야 되고 피파 규정에서 아마 이 통신으로 가능한지 안 한지는 제가 확실하게 그건 체크를 하지 못했었는데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라면 그렇게 지시를 해서 장면 뭐 선수 교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시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우리도 공격력을 끌어올려야 할 텐데 그러려면 또 황희찬 선수의 회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3차전에 나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은 가능하다고 보는 게 2차전 앞두고 워밍업 시작했다라고 한다면 컨디션이 50% 이상 되니까 이제 축구화를 신고 볼을 만지는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가 있음으로써 공격력의 완전체가 성립이 되는 건데 네. 남아있는 2, 3일 정도의 시간 동안 회복을 잘해서 굉장히 뛰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는 남은 기간 우리대로 나름대로 준비를 열심히 해야겠고요.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지금 16강을 확정하지 않았습니까? 개인적인 바람이라면 좀 주요 선수들이 빠졌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포르투갈도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 이유는 16강 진출이 목표가 아닌 뭐 8강, 4강 결승까지 갈 수 있는 계획을 짤 텐데 아시다시피 포르투갈은 조 1을 해야만 브라질을 피하는 뭐 결과를 가져가니까요. 최선을 다했을 텐데 그렇지만 16강 진출했다라는 안도감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약점을 파고들어야 될 것 같고요. 포르투갈도 최선을 다했지만 대한민국도 100%, 200%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발휘한다라면 기적의 드라마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포르투갈도 최선을 다하고 대한민국도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럼요. 뭐 주요 선수들 다 나오더라도 우리 선수들도 역시 잘 해줄 거라고 믿고 있고요. 또 응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부회장님께서는 아무래도 골키퍼 김승규 선수가 신경이 많이 쓰이고 또 마음이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뭐 골키퍼는 아무리 잘하다고도 한 골만 먹으면 또 위축되기 마련일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깨가 많이 무거울 것 같습니다. 김승규 선수에게 마지막으로 응원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지난 가나전 패배는 잊어버리고 남아있는 포르투갈전에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그 볼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무실점하면서 팀 승리를 할 수 있는 좋은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고 그런 컨디션을 유지 잘해서 국민들의 가슴에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게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모두 힘내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는 금요일 밤 12시입니다. 2002년의 기적 같은 승리가 재현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 김병지 부회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오전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구청장은 어제에 이어 연 이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등 이번이 세 번째 조사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지난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이 드러난 뒤 공소권을 남용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별건 기소한 전현직 검사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수처는 유우성 씨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이두봉 전 대전고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최초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사건이라 광범위한 조사와 함께 관련 기록도 자세히 살폈지만 직권남용죄 공소시효가 7년이라 혐의를 판단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기자가 중국 공안에 강제 연행당하고 구타당한 사건을 계기로 영국이 중국에 대해 급속히 강경해졌습니다. 영국 총리는 중국과의 황금 시대는 끝났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중국 공안 4-5명이 코로나19 봉쇄 항의 시위를 취재하던 영국 BBC 방송 기자를 등 뒤로 수갑을 채워 끌어내려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선 BBC 기자를 풀어주라는 구호가 들립니다. 중국 공안은 BBC 기자를 강제 연행했고 기자는 영사관에 연락하라고 소리쳤습니다. BBC는 즉각 성명을 내고 자사 에드 로런스 기자가 몇 시간 동안 구금되고 구타당했지만 중국 당국으로부터 어떤 공식적인 해명이나 사과도 듣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수낙 총리는 이와 관련해 이튿날 주요 외교정책 연설을 통해 중국은 우리의 가치와 이익에 체계적인 도전을 가해오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Instead of listening to their people's protests, the Chinese government has chosen to crack down further, including by assaulting a BBC journalist. 수낙 총리는 나아가 영국과 중국 간 황금 시대는 끝났다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Now let's be clear, the so-called golden era is over, along with the naive idea that trade would automatically lead to social and political reform. 수낙 총리는 재무장관 시절 두 나라 경제교류 확대와 중국 인권 문제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전략이 필요하다며 온건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과의 회담이 무산된 가운데 최근에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영국 공공기관 내 중국산 감시 카메라 설치를 금지하는 등 강경 태세로 돌아섰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지표면에서 가장 큰 활화산인 하와이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했습니다. 용암은 아직 꼭대기에 머물고 있지만 언제 산 아래로 흘러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보도에 류재복 기자입니다. 해발 4,0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서 붉은 화염과 연기가 끝없이 하늘로 올라갑니다. 하와이 빅 아일랜드 섬 마우나로아 화산이 38년 만에 다시 분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와이를 구성하고 있는 화산 5개 가운데 하나인 마우나로아는 지표면에 있는 가장 큰 활화산입니다. 화산 분출 즉시 화산활동주의보는 경고로 올랐고 항공기상코드도 황색에서 적색으로 바뀌었습니다. We were way overdue for Mauna Loa eruption, and so we had prepared. And as you saw, we went out to the community. 용암 분출은 아직 산 정상에 움푹 파인 칼데라에 머물고 있습니다. 용암이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에 주변 마을에 대피령이 내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용암의 흐름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 주정부와 주민들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섬 일부 지역에 화산재가 쌓일 수 있고 차량이나 건물이 부서지거나 식수가 오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We could be in for a little bit of a prolonged time trying to determine if this is going to be a summit-only eruption or a summit plus a rift zone eruption. 마우나로아 화산은 지난달 하루 100번 넘게 지진 활동이 관측되는 등 전조 증상을 보였습니다. 지난 1843년 이후 모두 33번 폭발했는데 1984년에는 한 달 가까이 대형 분화가 일어나면서 큰 피해를 줬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과 채권시장 악화 영향으로 지난달 기업 대출금리가 9년 9개월 만에 5%대로 올라섰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업 대출금리가 지난 9월보다 0.61%포인트 상승해 5.27%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 대출금리가 5%를 넘어선 것은 2013년 2월 5.03%를 기록한 이후 처음이고 한 달 사이 상승폭은 1998년 1월 이래로 최대입니다. 최근 은행권에서 대규모 횡령과 불완전 판매 등 금융사고가 이어지는 것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내부 통제를 실효성 있게 작동시키기 위해 대표이사와 이사회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내부 통제 제도 개선 TF 중간 논의 결과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이사와 이사회, 관련 임원들이 사고 방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적극 소명하도록 하고 충분하지 않다면 제재하는 방식을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볼을 스치는 바람결이 무척 차가워졌습니다. 비구름 뒤로 북극 한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무척 크게 떨어지고 있는 건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7.9도로 아침 출근길보다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은 영하 7도, 12월의 첫날인 모레는 영하 9도까지 곤두박질하면서 강추위가 절정에 달하겠습니다. 한파 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인데요. 내일 아침은 체감온도가 영하 15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면서 실제 체감하는 추위는 더욱더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뜻한 겉옷과 함께 보온용품 꼭 챙겨주시고요. 체온 유지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내륙의 하늘은 점차 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에는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비는 오후에 모두 잦아들겠지만 바람은 계속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초속 20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바람에 기온도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8도를 밑돌겠고 그 밖에 대전 12도, 광주는 14도까지 오르는 데 그치면서 어제보다 2에서 10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강력한 한파 속에 한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첫눈 소식도 있는데요. 최고 7cm의 눈이 예보돼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눈 피해가 없도록 대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기온이 다소 오르긴 하겠지만 여전히 예년 기온을 밑도는 추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오후에 들어서면서 해상에 부는 바람도 무척 강해지고 있습니다. 서해상과 제주 남쪽 먼바다에는 풍랑 경보로 강화가 됐고요. 그 밖에 전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홍나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앤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